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재직 중인 김도경 교수입니다. 네, 저는 오늘 형광 소재를 이용한 암 진단 및 치료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의에 들어가기 앞서서 제 소개부터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재 경희대학교 의과대학의 교수로 재직 중이며 주로 전공은 해부학, 의학화학, 인문학 등에 대한 강의를 의과대학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있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학연 교수로 겸임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로 연구하고 있는 분야는 암 또는 알츠하이머병과 같은 그런 질병을 진단할 수 있는 소재와 이를 이용한 치료법, 이러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에서는 형광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그리고 질병 중에서도 대표적인 암에 대해서 이러한 물질이 어떻게 적용되고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강의에서는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영어로는 플로로센스라고 부르는 형광 소재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주로 다루게 될 암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형광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형광이라는 말을 들으면 다양한 모습들, 그런 이미지가 머릿속에 떠오를 텐데요. 제가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형광이라는 그런 키워드를 들었을 때 생각되는 것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형광 옷을, 색을 띠고 있는 옷들도 생각할 수 있을 거고, 여러분이 교과서에 밑줄을 그을 때 쓰는 다음과 같은 형광펜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특정 작업을 할 때 다음과 같이 경찰관 분들을 포함해서 이런 형광 색깔을 가지고 있는 옷들도 여러분이 떠올리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콘서트장이나 밤낚시를 가게 되면 다음과 같이 형광색 옷을 입고 이렇게 뭔가 활동을 한다던가, 그리고 어두운 데서 이렇게 또각 부러뜨리면 다음과 같이 내는 이런 형광봉 같은 것도 생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다 형광이라고 말하는 우리 그런 소재의 특성을 활용한 것인데요. 차례대로 형광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광의 정의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딱딱한 내용일 수는 있지만, 먼저 형광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플로로센스라고 부릅니다. 이 플로로센스의 어원은 라틴어로 플로에, 흐르다, 흘러나오다 라는 뜻으로서 특정 물질로부터 빛이 흘러나오는 그 특징을 표현하기 위해서 단어가 만들어졌습니다. 형광의 정의는 특정 파장의 빛을 흡수하여 투사 광선과는 전혀 다른 고유한 빛깔의 광선을 방사하는 특성. 조금 어렵죠?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리면요. 형광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물질의 외부에서 특정 빛을 조사해 주면 그 물질이 조사된 빛과는 전혀 다른 파장의 또 다른 빛을 낼 수 있다라는 게 형광입니다. 한 예로서 저희가 형광을 띠고 있는 물질이 있다고 할게요. 여기에 파란색 빛을 쪼여줍니다. 그러면 파란색 빛을 맞은 이 물질은 빨간색 또는 녹색 등의 전혀 새로운 빛을 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파장대의 빛을 낼 수 있는 물질들을 저희가 다 형광물질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밑에 보시는 바와 같이 형광적인 성질을 사용한 물질은 형광체 또는 형광물질이라고 부르며, 그에 따른 색은 형광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희가 주변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것들은 형광등, 형광봉, 형광펜, 형광현미경 이런 것들이 다 형광을 이용한 기법들이 되겠고요. 의학 용도로는 센서 또는 조영제 이런 쪽으로도 형광은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형광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텍스트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요.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저희가 원자 모형부터 좀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원자와 전자라는 개념을 이해하는 근대 과학에 들어오는 시기에서 중요한 개념이 바로 원자 모형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돌턴, 그리고 톰슨, 러드퍼드, 보어, 현재 모형인데, 돌턴 같은 경우에는 특정 원자 모형을 설명할 때
그 전까지는 과학적인 기법들의 제한으로 인해서 양성자나 중성자나 전자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잡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냥 마치 공과 같은 단단하고 더 이상 쪼개질 수 없는 단위라고 원자를 정의를 했고요. 그리고 톰슨으로 가서는 마치 푸딩과 같이 이러한 원자의 모형 안에, 공 안에 전자라는 것들이 박혀 있는 형태, 이런 것들일 것이다. 원자, 핵은 전자도 박혀 있는 형태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이걸 조금 더 한 단계로 끌어올린 사람이 바로 러드퍼드라는 분입니다. 하나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면 러드퍼더 같은 경우에는 뉴질랜드에 있는 과학자인데요. 뉴질랜드 하면 과학과는 조금은 동떨어진 개념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 러드퍼드 씨는 실제로 이런 원자 모형의 정립에 있어서 큰 기여를 많이 했고 뉴질랜드에 가면은 뉴질랜드 달러 100달러짜리 러드퍼드 씨가 모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개념을 조금 더 확장시킨 게 이제 보어의 개념이 생기고 그리고 현재에 와서는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전자구름 모형, 영어로는 오비탈이라는 개념과 그리고 또 하나 조금 머리 아픈 개념이죠. 양자라는 개념이 등장을 합니다. 이러한 원자 모형을 제가 설명드린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은 지금 여기 나오는 현재 모형을 조금 기억하시고 오비탈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그 개념을 조금만 인지하신 다음에 다음 설명을 들으면 형광을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먼저 제가 오비탈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오비탈은 전자 궤도입니다. 그 전자가 발견될 수 있는 확률 궤도 함수라고 표현하는데요. 원자 핵이 가운데 있고 그리고 전자가 그 주변을 돌고 있습니다. 이렇게 돌고 있는데 아무 위치에서나 전자가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 궤도에서만 전자가 발견될 수 있다. 그리고 전자가 발견될 수 있는 이 위치를 우리가 바로 확률 궤도 함수라고 부르고요. 이것은 1, 2, 3 이런 식으로 증가되는데 이렇게 1, 2, 3으로 증가되는 사이에서는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없습니다. 그래서 1, 2, 3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바로 양자화되어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이 이해를 하셨다면 형광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원자 모형, 그 중에서도 현재 모형인 오비탈 개념을 이해를 해야 되고 그 오비탈 개념에 기반한다면 원자는 가운데 원자 핵이 있고 그리고 전자가 발견될 수 있는 이 확률 궤도 함수 내에서 전자는 회전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각각은 다 양자화되어 있다는 것을 먼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형광으로 넘어가 볼게요. 우리가 아까 제가 형광을 설명드릴 때 외부에서 빛을 받게 되면 그 물질이 전혀 다른 파장의 빛을 낸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러면 이 원자 핵이 있고 원자 핵 주변에 전자가 돌고 있습니다. 이 오비탈에서 전자가 돌고 있는데 여기에 외부에서 빛이 주어집니다. 그러면 여기 있던 전자는 들뜸이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바로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로 이 오비탈 궤도 함수로 들뜰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빛이 외부에서 사라지게 되면 다시 들뜬 이 전자는 원래의 궤도로 돌아가려고 하겠죠. 그 과정에서 방출이 되는 것이 바로 형광색, 이 새로운 빛이 나오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조금 어렵지만 원자 모형, 그다음에 원자 궤도 함수, 양자화라는 걸 설명드린 이유가 결국은 형광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자, 정리하면 원자 모형에서 전자는 원자 핵 주변을 돌고 있고 그리고 외부에서 빛이 주어지게 되면은 그 빛에 감응해서 전자는 바깥 껍질로 이동하고 그 바깥 껍질로 이동한 전자가 다시 원래 궤도 함수로 돌아오면서 내는 것이 형광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것을 조금 더 교과서를 찾아보니 어려운 개념으로서 이런 계열들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시는 그림에서 같이 전자 궤도에서 한 단계만 들뜨는 것이 아니라 그 바깥 껍질, 나아가서 그 바깥 껍질도 다 전자가 올라갈 수 있고 떨어질 때도 원래대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 밑에 껍질로도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단계별로 다 구분한 것들이 이런 계열로 저희가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조금 더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바로 자블론스키 다이어그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자블론스키 다이어그램은 제가 설명드린 그 개념을 조금 더 쉽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바닥 상태에는 전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빛이 주어지게 되면 이 전자는 바로 위에 양자화된 바깥 껍질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들뜬 상태다라고 하고요. 이 들뜬 상태에 있는 전자는 다시 바닥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바닥으로 내려옵니다. 이 단계에서 나오는 것이 이제 형광이고요. 이거를 주어지는 빛과 하나의 물질이 주어지는 빛을 얼마나 흡수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어느 파장대의 빛을 보여줄 수 있는지를 나타낸 것이 옆에 있는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뭐 500에서 600 정도 나노미터라고 피면 파장이 그 사이 정도 때의 빛을 흡수해서 조금 더 나아가서 다음과 같은 뭐 더 한 50 나노미터 이상의 그런 형광을 낼 수 있다.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고요. 이렇게 두 봉우리 사이의 간격을 우리가 스톡스 시프트라고 표현을 합니다. 뭐 이런 개념은 조금 더 어렵긴 한데 여러분이 형광이라는 것을 제 강의를 들으셨다면 적어도 이런 현재 원자 모형과 이 자블론스키 다이어그램으로 형광을 설명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물질이냐에 따라서 정말 다양한 형태, 다양한 빛깔의 형광 파장대를 우리가 구현할 수 있고요. 이러한 소재로는 흔히 말하는 탄소와 수소로 이루어진 유기 물질도 있고 그 외에 저희가 많이 들어봤을 뭐 나노라는 그런 소재들도 형광 소재로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형광 소재, 저는 의과대학 교수이기 때문에 기타 뭐 레이저에 대한 활용이나 공학적인 것들을 조금은 배제해 놓고 의학적 활용에 대해서만 설명을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초의학적인 측면에서인데요. 기초의학에서는 세포나 조직을 영상화해서 관찰하는 데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래 그림에서 보시면 파란색으로 염색되어 있는 것들이 있죠. 이 부분은 바로 그 세포의 핵 부분입니다. 세포의 핵만을 선택적으로 염색할 수 있는 형광 물질을 세포에 처리해 주게 되면 다음과 같이 핵에만 달라붙어서 파랗게 색을 낼 수 있고요. 그리고 옆에 있는 빨간색으로 내는 부분은 이제 세포 내에 있는 소기관입니다. 그리고 바깥에 또 초록색으로 염색되어 있는 부분은 이제 세포막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을 고르게 사용함으로써 그 세포의 모양과 그 세포 내에 있는 핵의 모양, 위치, 그리고 그 핵 주변에 있는 세포 소기관까지도 다 이 형광이라는 물질을 이용함으로써 손쉽게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형광 물질 외에 다른 기술들은 없나요? 있긴 있습니다. 다만 엄청난 비용과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다만 형광 소재를 이용하게 되면 세포의 형광 물질을 단순히 떨어뜨려주는 형태로도 이런 이미지들을 손쉽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연구, 기초약에서 정말 폭넓게 활용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정상세포, 조직, 그리고 암세포, 암 조직에 형광조형제, 이런 형광 물질을 처리해서 실제 암을 진단하는 쪽으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옆에 오른쪽에 제가 보여드릴 그림은 이러한 형광 소재를 기능화함으로써 센서로 활용할 수 있는 예입니다. 한 예를 제가 가지고 온 거고요. 저희가 우리 몸에 암이 생겼다고 하면은 다양한 질병 인자들이 또 과발현되거나 또는 저발현되는 일이 생깁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질병 인자라고 얘기를 하고요. 영어로는 바이오마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암의 경우에는 이 그림에서 있는 바와 같이 NADH라는 효소가 과발현되게 됩니다. 그러면 암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과발현된 NADH에 감응할 수 있는 형광 소재를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러한 형광 물질을 만들고 이 물질이 NADH와 반응하고 나면 다음과 같은 형광 소재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이 물질은 형광을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암세포에 과발현된 NADH와 만나서 다음과 같이 빛을 내게 되죠. 그러면 손쉽게 정말 어려운 기법 없이 그냥 암세포나 조직 또는 소변이나 혈액 등의 형광 소재만 단순히 처리해 줌으로써 이렇게 진단도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은 이제 기초에서 활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의학적인 기초 연구이겠죠.
암세포를 진단할 수 있는 그런 기법 개발이었다면 제가 지금 보여드릴 슬라이드는 조금 더 임상에 가까이 있습니다. 저희가 수술을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뇌종양을 수술한다고 할게요. 그러면 저희가 뇌에 절개하게 됩니다. 두개골, 뇌에 있는 두개골을 이제 떼어내게 되겠죠. 그리고 복부에 있는 암을 제거한다고 하면은 이제 개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서전들, 수술하는 집도의가 그 부위를 열었을 때 암 부위가 정확히 어디인지 볼 수 없다면 수술의 정확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바로 나온 개념이 형광 영상 기반 수술입니다. 그래서 수술을 할 때 개복을 하고 혈관 또는 우리가 림프라고 부르는데 녹색을 띠는 형광 소재를 주입을 해두고 그리고 빛을 끈 다음에 특정 파장을 조사해 줍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암이 존재하는 그 부위에서 녹색 형광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녹색 형광이 있는 부분만 절개해내면 되겠죠. 그래서 수술의 성공도가 상당히 많이 높아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미 식약청인 FDA에서는 옆에 있는 ICG와 같은 이런 형광 소재를 실제로 승인해 주기도 했고 정말 전 세계 많은 병원에서 이 ICG를 이용한 형광 영상 기반 수술을 진행하고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는 형광 소재를 개발하고 그것을 이용해서 암을 진단하고 그 다음에 형광 기반 수술할 수 있도록 치료법 개발을 하고 있는 연구자이기 때문에 먼저 본격적인 제 연구 소개에 들어가기 앞서서 암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암. 여러분이 제가 그냥 인터넷에 검색할 수 있는 하면 금방 나오는 정의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여러분이 쭉 읽어보시면 되는 내용들일 것 같습니다. 세포 주기가 조절되지 않아 세포 분열을 계속하는 질병. 대표적으로는 폐암, 위암, 유방암, 대장암 등이 있고 그 외에도 췌장암, 뇌종양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암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개념이 가장 중요합니다. 먼저 암을 정확히 조기에 진단하는 것, 그리고 그 진단된 것에 맞춰서 적합한 치료를 받는 것, 그리고 이러한 치료 과정 후에 돌봄과 관리입니다. 이러한 돌봄과 관리 카테고리 내에는 치료 후에 이 사람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았고 다시 재발하지는 않는지 그런 것에 대한 후속 진단도 포함이 됩니다. 자, 저는 이제 암을 진단, 치료법을 개발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강의에서는 제가 최근에 수행한 암의 진단의 한 예와 암의 치료의 한 예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단이라고 하면 여러분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것들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개념입니다. 먼저 혈액 분석. 혈액 안에 있는 바이오마커. 제가 아까 잠깐 설명드렸죠. 암이 있을 경우에 몸 안에서 과발현되거나 저발현되는 그 질병 인자를 분석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혈액 분석을 기반으로 한 바이오마커 분석 또는 우리 몸 안에 있는 조직을 떼내서 그 조직을 염색한 다음에 그 형태가 정상 대비해서 얼마나 변했는지를 분석하는 그러한 조직 분석. 그리고 저희 리트머스 종이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들을 소변에 담궈서 빼는 형태의 그런 소변 분석. 그리고 엑스레이나 CT, MRI와 같은 그런 영상 기법들을 이용한 질병의 진단, 영상 분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의 방법에는 크게 혈액, 조직, 소변, 영상 이렇게 네 가지를 이용한 분석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고 저는 네 가지 방법을 다 이용한 암의 진단법 개발을 하고 있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려고 가지고 온 분석 방법은 바로 소변 분석입니다. 혈액 분석이나 조직 분석의 경우에는 또는 영상 분석의 경우에는 전문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일단 혈액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팔에 있는 정맥에 주사를 찔러 넣어야 되죠. 그리고 혈액을 빼내야 되고 빼낸 혈액을 잘 처리해서 거기에 있는 바이오마커를 정밀하게 분석해야 됩니다. 그리고 조직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코로나 검사를 받아보신 분도 계시지만 무언가를 코 안으로 넣거나 또는 몸 안으로 넣어서 조직을 긁어내는 형태를 해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환자한테 조금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 분석의 경우에는 일단 고가죠. 그리고 우리 몸에
방사선이나 아니면 특정 영상에 리스폰스 할 수 있는 그런 조영제를 써야 된다는 또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변이 그나마 비침습적, 한마디로 사람 몸에 해를 가하지 않고 찌르지 않고 또는 위해가 되는 요소들을 넣지 않고도 활용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요. 먼저 소변 분석을 진행을 했는데 제가 타겟으로 했던 질병은 자궁경부암이었습니다. 자궁경부암은 여성의 대표적인 암종 중에 하나이고요. 여성의 자궁이 있으면 자궁의 입구 부분, 우리가 이 부분을 입구이기 때문에 자궁경부라고 부릅니다. 이 자궁경부 쪽에 암이 생기게 되는데 이것은 현재까지 알려진 의학적 지식에 따르면 HPV 바이러스에 의해서 감염이 일어나면 이렇게 암이 발생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자궁경부암에 관심을 가졌던 이유가 실제 여성들이 자궁경부암을 조기에 진단할 수 있는 그 확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조기 진단율이 낮은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여성들이 자궁경부암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산부인과를 가야 됩니다. 산부인과를 가서 제가 아까 조직 샘플을 채취한다고 했죠. 여성의 이 자궁경부까지 면봉을 넣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궁경부에 있는 샘플을 떼내고 그것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현재 자궁경부암을 진단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성들이 내가 특별하게 고통이 있지 않은데 산부인과를 굳이 찾아가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HPV 바이러스라는 것에 감염될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은 더 그런 걱정되는 부분들 다양한 요소들 때문에 조기 진단율이 낮은 암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자궁경부암을 진단할 수 있는 소변을 기반으로 해서 자궁경부암을 진단할 수 있는 방법에 연구를 상당 시간 진행을 했고요. 네, 이번 슬라이드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자궁경부암 진단 방법입니다. 옆에 오른쪽에 보시는 방법과 같이 이제 다음과 같은 기구를 이용해서 여성의 자궁경부까지 면봉을 밀어넣는 방법, 이걸 우리가 팝스미어라고 얘기를 하고요. 산부인과를 가서 진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팝스미어 외에도 자궁에 인위적으로 혈액을 나오도록 유도한다던가 이런 식의 방법이 있긴 한데 다 여성들에게는 부담일 수밖에 없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혁신적으로 좀 개선해 보고자 저는 소변 진단 방법을 개발했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개발한 방법을 소개해 드리면 먼저 환자로부터 소변을 모읍니다. 그리고 이 소변을 모은 데다가 MPOB라는 제가 만든 형광 물질을 아주 소량 한 방울 넣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한 30분 정도 이렇게 40분 정도 흔들어 줍니다. 그리고 이 물질을 넣은 소변을 형광 분석합니다. 그렇게 형광 분석을 하고 나서 얼마 정도의 형광 세기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정상인과 자궁경부암을 구분 지을 수 있지 않겠냐라고 처음에 전략을 세웠고요. 그러려면 중요한 게 일단 소변 샘플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 테스트를 제가 실험을 진행하기 위해서 서울대병원, 아산병원, 등등등등 백병원, 전국에 있는 병원들을 다 수소문해서 약 3,000개 이상의 이제 소변 샘플을 모았고 여기에 저희가 개발한 MPOB라는 물질을 처리한 다음 형광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자, 그래서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소변에 형광 물질인 이런 물질을 넣어서 암을 그냥 바로 실시간으로 진단해 보자. 제가 관심을 가졌던 것은 소변 안에 있는 질병인자 바이오마커 중에서도 시스테인이라는 물질에 관심을 가졌고 혹시 나중에 질문을 주신다면 제가 시스테인은 추가적으로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3,000개 정도의 소변 샘플을 모았는데 일단 되게 귀한 샘플이죠. 모으는데 상당 시간 걸렸고 엄청난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다짜고짜 이 샘플들을 막 쓸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은 정상인 소변 가지고 실험을 좀 했어요. 그 정상인 소변에 형광 탐진자를 넣고 여기에 제가 타겟으로 했던 시스테인이라는 물질을 넣어주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를 봤더니 이렇게 형광이 증가되는 것을 봤습니다. 정말 소량을 넣어줬는데 드라마틱하게 형광이 증가되는 것을 봤었고 그러면 시간이 오래 걸리냐? 아닙니다. 약 10분 정도 만에 거의 신호가 나오는 것을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얼마나 민감하냐? 이런 것들 민감도 테스트도 했는데 정말 민감하더라.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소변에는 너무너무 많은 노폐물들이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그런 노폐물들 내에서도 시스테인을 감지해낼 수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을 분석했더니 뭐 잘 되더라, 이런 것도 확인했고, 이 결과에 고무돼서 이제 임상 샘플로 넘어갔습니다. 조금 다소 어렵게 보일 수 있는데요. 그냥 제 설명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가장 삐죽 솟아있는 이 샘플이 바로 자궁경부암 환자 300명 샘플의 신호 세기입니다. 다른 샘플들에 비해서 훨씬 높은 신호를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러한 형광 신호의 변화는 옆에 그림에서 더 드라마틱하게 나타나는데, 정상인의 신호 세기가 핑크색깔처럼 여기 있는 가운데 있는 핑크색이라면 자궁경부암 환자에게 저희 MPO-B라는 물질을 넣으면 다음과 같이 핑크색의 형광이 나옵니다. 자, 이걸 바탕으로 해서 진단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확보를 했고, 그 다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어떤 것들이 있을까? 뭐 다양한 요소들을 했습니다. 뭐 당뇨병에 의한 영향이나 또는 여성들의 비만에 의한 영향, 이런 것들도 분석을 했는데, 그러한 요소들에 관계받지 않고 자궁경부암을 진단할 수 있더라. 그래서 소변에 기반으로 한 최초의 자궁경부암 진단 방법이다라고 소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 뭐 경희대 김도경 이렇게 네이버나 구글 같은 데 검색을 하시면 뉴스를 조금 더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여기까지는 제가 최근에 했던 연구 중에서 극히 일부인 자궁경부암을 진단할 수 있는 쪽으로 갔다면, 이제는 치료의 길을 조금 더 들여볼까 합니다. 치료는 이제 암종이 좀 바뀝니다. 왜냐하면 자궁경부암을 진단을 받게 되면 자궁경부암은 사실 그 부위를 수술로서 제거해 버리면 되거든요. 충분히 쉽게 제거가 가능한 암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몸 안에는 쉽게 제거가 불가능한 그런 암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쉽게 제거가 불가능한 암종을 저는 조금 찾았고, 그거에 대한 치료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암을 치료한다라는 개념에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개념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먼저 수술이죠. 암 부위를 제거해 버리는 겁니다. 암 부위를 제거해 버리는, 수술적으로 메스로 도려내거나 또는 석션해 버리는, 빨아버리는 거죠. 빨아서 없애버리는 그런 형태의 수술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수술을 하고 나면은 항암제 치료를 하죠. 정맥 주사로 항암제를 맞거나 또는 경구로서 약물을 먹거나 이런 식으로 약물 치료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방사선 치료라는 것을 병행하는 경우도 있죠. 이렇게 세 가지의 개념으로 주로 암의 치료법은 개발이 되어져 왔는데요. 제가 관심 가졌던 건 바로 뇌종양이었습니다. 뇌종양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MR이나 CT 같은 영상을 찍어서 진단을 주로 많이 하는데요. 보시면 뇌 안에 이렇게 종양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뇌종양은 그 중에서도 가장 악성 종양이라고 하는 이제 GBM이라고 저희는 부르는데요. 이 GBM은 뇌의 가장 깊은 곳인 뇌실이라는 곳에 생깁니다. 여기 있는 요 뇌실, 가장 뇌의 깊은 부분이거든요. 여기 뇌실에 뇌종양, GBM이 생기게 되는데, 수술을 하기 위해서 당연히 이 두개골을 절개해서 드릴로 이렇게 동그랗게 원을 그리고 그 부분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빨대와 같이 생긴 것들을 쭉 뇌실 안으로 밀어 넣어서 이제 그 부분을 빨아들이는 형태로 뇌종양 부위를 제거를 합니다. 그러면 수술이 되게 쉬울 것 같긴 한데 어려운 점이 생깁니다. 바로 다음 슬라이드인데요. 제가 왼쪽 설명을 제외하고 오른쪽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뇌종양은 수술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질병 중에 하나입니다. 보시면 여기 암이 있는 부분까지 갔는데요. 여기 여러분들 보시면 실제로 뇌에 암이 어디에 있는지 구분이 되시나요? 잘 안 됩니다. 뇌는 특히나 뇌종양 부위와 뇌의 정상 부위가 구분이 잘 되지 않습니다. 육안으로는 거의 구분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육안으로 구분이 되지 않는다면 정상 부위까지도 다 이렇게 석션을 통해서 빨아서 없애버리는 형태가 돼버릴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환자한테도 부담이고, 그다음에 나중에 재발하지 말라는 법도 없고 상당히 불안정한 형태의 치료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개발한 것은 뭐냐면요. 바로 이 두개골을 제거하고 어디가 암 부분인지 잘 모르겠는 부분에 제가 만든 형광 소재를 스프레이식으로 분사한 다음, 그 스프레이로 된 분사된 형광 물질이 암 부분에서만 형광을 낸다면, 그러면 그 부분만 도려내면 정확한 수술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암 부분에 스프레이식으로 분무할 수 있는 형광 물질 개발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발한 물질의 이름이 이제 MPOB 많이 들어보셨죠? 앞에 소변에 처리했던 것과 똑같은 물질입니다. MPOB라는 물질을 저는 이번에는 어떻게 썼냐면 역시 타겟은 그러면 시스테인이라는 바이오마커겠죠. 뇌종양에도 저는 시스테인이 많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 물질 MPOB를 뿌리게 되면 얘는 워낙 반응 시간도 빠르고 민감하니까 뇌종양 부위에서만 선택적으로 형광을 발하겠구나 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 여러 테스트들을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뭐 되게 복잡한 그림들이 많은데 그냥 제 설명만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MPOB라는 물질은 형광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시스테인이라는 물질을 만나면 형광이 쫙 증가되는 것을 볼 수 있고 다음과 같이 노란색 형광을 냅니다. 자, 그리고 얼마나 빠르게 형광 신호를 조직에서 낼 수 있습니까? 10분 내에 낼 수 있습니다. 얼마나 민감합니까? 아주 민감합니다. 그러면 또 우리 암 같은 경우에는 산성도가 변하는 경우가 많은데 산성도의 영향을 받느냐? 아니다 라는 것을 확인한 거고 그 다음에 우리 뇌 안에도 아미노산을 포함해서 정말 많은 그런 물질들이 있는데 그런 물질들의 간섭을 받지 않습니까? 네, 받지 않는다라는 것을 확인을 한 결과이고요. 이 결과까지 얻고 나면서 상당히 저희가 고문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진행했던 게 이제 동물 실험 데이터인데요. 저희는 마우스에 이런 생쥐의 뇌 안에 뇌종양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뇌종양 동물 모델을 만들어 놓고 꼬리로 저희가 만든 물질을 먼저 처리를 넣어서 영상을 얻어봤는데 가운데 있는 그림 보시면은 여기 빨간색으로 그려진 부분 있죠. 이 부분이 바로 뇌종양이 있는 부분입니다. 아주 빨갛게 형광 신호가 잘 나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다른 현미경 기법을 이용해서 봤더니 아주 뇌종양 부위에서만 선택적으로 정상 대비 밝은 신호가 나오더라 라는 것도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동물 실험까지 마쳤다면 중요한 건 결국 환자한테 쓸 수 있을 거냐, 실제 사람한테 쓸 수 있을 거냐가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데이터는 실제 환자한테서 처리한 다음의 데이터입니다. 보시면 A번 그림을 볼게요. 한 명의 환자한테서 뽑아낸 정상 부위와 뇌의 정상 부위입니다. 그리고 암 부위입니다. 여기에 저희 물질을 처리하고 나면은 다음과 같이 암 부분에서만 형광이 밝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걸 다른 현미경 기법을 이용해서 보더라도 정상 대비해서 뇌종양 부위에서 훨씬 밝은 영상이 나오더라 라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한 명만 테스트해서 이런 결과가 얻어지면 데이터의 신뢰성이 없겠죠. 그래서 환자 수를 100명 이상 늘리게 됐고 그렇게 해본 결과 정상 대비해서 뇌종양 환자에서 훨씬 밝은 이제 신호가 나오더라 라는 것도 확인을 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이제 젠더 이펙트가 있으면 안 되겠죠. 여성이나 남성이나 다 고르게 암 환자에서는 이렇게 형광 영상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데이터를 얻어야 됐고 실제로 분석해 보니까 젠더 이펙트는 없더라 라는 것도 확인했고 그리고 뇌종양 같은 경우에는 나이 드신 분만 걸리는 경우도 있지만 나이대가 되게 고르게 생기는 암종 중에도 하나입니다. 그래서 나이에 따른 군으로 분류를 해봤더니 크게 나이의 영향을 받지 않고 대부분의 뇌종양 환자에게서 다 적용할 수 있더라 라는 것도 확인을 했습니다. 자, 이게 플레이가 잠깐 되면 좋겠는데요. 동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오른쪽 그림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른쪽 그림에서 지금 플레이가 되고 있는 거는 그러니까 스프레이를 뿌리고 있는 모습이고 오른쪽은 스프레이로 뿌린 다음에 형광으로 카메라로 관찰한 건데 뇌종양 조직에서 정상보다는 훨씬 밝은 이미지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죠. 이건 실제 사람 조직에서 동영상을 얻은 내용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 결과도 고무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는 이 물질을 이용해서 형광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뇌종양을 조금 더 정밀하게 수술할 수 있는 쪽으로 기업들과 기술 상용화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 이런 연구 결과는 제가 형광 소재를 이용한 뇌종양 치료라는 것들로 이제 소개가 되기도 했고요. 그래서 역시 경희대 김도경 이런 식으로 치면은 뇌종양 진단, 치료 이런 쪽으로 기사가 여러 개 나올 거라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찾아보셔도 많은 데이터를 더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제가 향후 했으면 하는 연구 분야는 저는 기초 연구, 새로운 형광 물질을 개발하는 그런 소재 개발,
기초 연구도 하지만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실제 환자에게 적용하는 임상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초 임상 중개 연구를 하고 있는 연구자로서 앞으로 환자, 특히나 암이나 알츠하이머병과 같은 그런 환자의 진단과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술을, 핵심 기술들을 확보해 나가고자 연구를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강의를 요약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형광의 개념이 어떤 것들인지, 그리고 형광 소재가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되지만 그 중에서도 의학적 용도로는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기초에서의 조금 설명과 그리고 임상 측면에서의 적용을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세부적으로는 형광 소재를 이용한 암의 진단 및 그중에서 특히 자궁경부암 진단 소재, 그리고 치료 연구, 그 중에서도 뇌종양 수술용 소재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저는 의과대학 교수입니다. 그래서 의과대학 내에서는 저희 경희대의 경우에는 의예과 2년, 의학과 4년, 저는 주로 의예과 2학년, 그리고 본의학과 1학년, 저희가 흔히 말하는 예과 2학년, 본과 1학년에 수업을 주로 많이 진행하고 있고, 주로는 해부학과 조직학, 발생학 같은 과목들을 저는 담당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보통 의과대학을 나중에 본인들이 생각하는 미래의 진로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예전에는 정말 인턴, 레지던트, 펠로우, 교수 되는 트랙이나 인턴, 레지던트, 개원 다음과 같은 트랙을 많이 선호를 했었는데 요즘은 연구를 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과학자라고 말하는 그런 개념의 프로그램도 요즘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앞으로 단순히 내가 의과대학에 진학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펼칠 수 있는 꿈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기초연구뿐만 아니라 임상연구에도 많은 문들이 열려 있고, 특히나 임상 쪽에서는 이런 의과대학 의사 면허를 가지신 분들의 도움이 또 많이 필요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순히 내가 의사가 되겠다, 사람을 치료하겠다 그런 막연한 생각보다는 조금 더 기초 과학도 이런 데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 강의 여기까지 하고 다양한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질문 두 가지가 있어서 질문을 읽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소변 검사로는 자궁경부암만 감지할 수 있는 것인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제가 암의 경우에는 다양한 질병 인자가 과발현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자궁경부암도 그 중에 하나이고요. 그 외에 뭐 대장암이나 췌장암 이런 암종들 또 그리고 뭐 기타 다양한 질병들이 있긴 한데 특히 소변으로 저희가 감지할 수 있는 것들은 뭐 방광암, 그다음에 전립선암 뭐 이런 쪽에 소변과 관계되어 있는 암종들도 자궁경부암과 유사하게 감지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신호의 증가 분 자체가 자궁경부암이 가장 높게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자궁경부암 진단 쪽으로 어떻게 보면 흐름을 좁혀 나간 것이고요. 답변을 말씀드리면 소변 검사로 자궁경부암 외에도 방광암이나 기타 질병들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은 저희가 데이터를 다 가지고 확인을 하였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 혹시 임신 테스트 기와 같처럼 암을 진단할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이 우리 임신 테스트기 그리고 여러분들 다 접해 보셨을 코로나 진단 키트, 이러한 키트에는 적용되어 있는 게 뭐냐면요, 바로 흡광입니다. 흡광. 흡광은 형광과 아주 특성이 다릅니다. 제가 아까 스펙트럼에서 흡광 스펙트럼과 형광 스펙트럼을 보여드린 게 기억나실 텐데요. 임신 테스트기나 코로나 키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한 줄 또는 두 줄을 봄으로써 진단하죠. 한마디로 색을 볼 수 있다는 것은 그 파장대의 빛을 흡수했다는 말이 되거든요. 그러면 흡광이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 이 경우에는 소재가 완전히 다릅니다. 흡광에 쓸 수 있는 소재가 있거든요. 그러면 임신 테스트기 코로나처럼 저희 물질도 적용할 수 있느냐? 네, 당연히 그거에 대한 온디맨드가 있죠. 근데 형광 소재가 가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외부에서 빛이 필요하다는 거죠. 외부의 빛이 조사돼야만 그 파장대의 빛이 나올 거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소변 진단을 할 때도
소변에 저희 물질을 넣고 외부에서 빛을 쪼여준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노란색 빛을 보는 거였죠. 그러면 빛을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이 있나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핸드폰이죠. 네, 핸드폰에 있는 후레쉬를 이용함으로써 이 후레쉬 위에 조그만한 유리 컵을 하나 올리고 거기에 본인의 소변을 넣고 저희 물질을 넣고 이런 식으로 해서 테스트기를 개발하는 연구를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임신 테스트기처럼 자기 집에서도 이제 암을 진단할 수 있는 기법이 제가 기대하기로는 향후 3년 내로는 저희가 먼저 세계 최초로 보고를 했으면 하는 그런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추가적으로 두 개가 더 있는데요. 세 번째, 암세포의 겉면에 표지를 입혀서 형광을 입히는 건가요? 자, 저희가 개발한 물질들 같은 경우에는 암세포 안으로 들어갑니다. 제가 타겟으로 했던 시스테인이라는 물질은요, 바로 시스테인은 아미노산 중에 하나거든요. 아미노산 중에서도 우리 세포가 그 활성산소종이라고 해서 세포가 증식하는 데 필요한 물질들이 있습니다. 그런 활성산소종이 높아지게 되면은 암세포 측면에서는 장단을 다지긴 하는데 오히려 그 활성산소종을 낮춰주기 위한 반작용이 작용을 합니다. 그런 반작용의 하나의 물질로서 시스테인이라는 아미노산이 높게 이제 형성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만든 물질들은 암세포의 겉면이 아니라 암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아미노산 중에 하나인 시스테인과 반응하는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최근 T세포 탈진을 막는 전사인자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럼 이 형광작용과 함께 형광표지를 T세포가 인식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이 형광표지를 할 수 있는 물질들은요, 정말 많이 보고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형광을 이용한 질병 진단을 처음에 연구했던 시점이 2009년도쯤이었는데요. 그때도 이미 어느 정도 세포 수준까지는 이 형광 표지라는 것과 형광 이런 질병 인자를 감지할 수 있는 형광 소재의 개발이 초입 단계긴 했지만 그래도 진행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10년 내에, 불과 10년, 한 15년 됐나요? 그 사이 내에 정말 드라마틱한 이런 소재 개발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질문 주신 대로 T세포가 인식하도록 하는 형광 표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거 외에도 제가 보여드린 뭐 시스테인 이런 것들 외에도 특정 단백질 또는 특정 유전자 또는 유전자 가위라는 것과 접목돼서 유전자 교정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유전자 교정을 제대로 했는지 이런 것들도 보고해 줄 수 있는 그런 형광 소재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15년 내에 급격히 팽창한, 그게 그리고 임상까지 나아간 그러한 소재를 뽑으라고 하면은 바로 형광 소재가 대표적으로 뽑을 수 있을 만큼 폭넓게 이제 어느 정도는 자리매김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질문 4가지로 하고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